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 여성이 자신을 밑바닥까지 밀어뜨린 사람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해낸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겉으로는 평범한 식당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숨기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서현이라는 29살 여성은 을지로에 있는 작은 식당의 뒷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불은 손으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고 기름때가 밴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식당 직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시간 넘게 일한 탓에 어깨가 결리고 발목이 아팠지만 서현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후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자기가 마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에 손톱이 깊게 갈라지면서 피가 났어요. 아픈 걸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퇴근 후 좁은 원룸에 돌아온 서현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전국 수석 합격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미 색이 바래버린 합격 증명서를 바라보며 서현은 쓸쓸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날만 아니었으면. 그 말 속에는 깊은 한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서현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갔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오시는 단골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신말순이라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였는데 연세에도 불구하고 매일 걸어서 식당에 오셨거든요. 서현은 할머니의 건강을 생각해서 항상 싱겁게 요리해드렸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유독 정성을 들였죠.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너 같은 애가 이런 데서 일하기 아깝다고 했습니다. 서현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기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체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때를 기다리는 듯한 차분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강진우였습니다. 서현의 연인이자 대기업 전략기획팀 상무였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현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어머니께 서현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서현을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며 내일 저녁에 시간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앞섰거든요. 정말이냐고, 갑자기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자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며 어머니도 궁금해하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서현은 뭔가 다른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자는 얘기를 계속 미뤄왔던 어머니가 갑자기 만나자고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서현은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입던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한 걸 골라 입었지만 그 화려한 장소에서는 초라해 보였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서현을 안내한 테이블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소개했어요. 우리 어머니라고, 어머니께는 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50대 중반의 품위 있는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최명자 여사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자 여사는 찬찬히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했어요. 앉아보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앉자 최명자 여사는 예의상의 인사도 건드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서연은 죄송하지만 특별한 집안은 아니라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대답했어요. 학벌은 어떤지 물으니 지방국립대학교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직업은 어떤지 물으니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최명자 여사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대답들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럼 무슨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우리 진우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최명자 여사는 아들을 제지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벌레를 보듯이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없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직업도 없다시피 하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진우와 사귀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이미 30에 가깝고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최명자 여사는 더욱 신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진우는 대기업 임원이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아이가 우리 진우에게 뭘 해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만 될 게 뻔하다고 말했어요. 진우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최명자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라고,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게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말씀 잘 들었다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진우가 서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우에게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최명자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보여드리겠다고, 자기가 정말 뭘 가진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둔 무언가를 꺼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상자 속에 넣어둔 회계 교재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계산기와 형광펜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중얼거리며 서연은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시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무기를 갈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서연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식당의 장부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세무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혹시 장부 정리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너가 그런 거 할 줄 아냐고 반문했습니다.
서현은 조금은 할 줄 안다고 대답했어요. 사장님은 반신반의하며 장부를 맡겼습니다. 며칠 후 서현은 완벽하게 정리된 장부를 가져왔어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거래 내역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되어 있었고 세무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 혼자 한 거냐고, 언니 이거 완전 전문가 수준이라고 세무사가 부럽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감탄했어요. 야, 너 뭐 하던 사람이냐고, 이렇게 잘하면서 왜 여기서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서현은 웃으며 답했어요. 그냥 좋아한다고 숫자 맞추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단골 할머니 신말순 여사만큼은 다른 표정으로 서현을 바라봤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서현이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할머니는 그냥 느낌이라고, 이 할머니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끝날 애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신말순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서현은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최명자 여사와 그녀의 가족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회사 정보, 최명자 여사의 사회활동 내역, 그들의 인맥 관계까지 샅샅이 훑어봤어요. 역시 그렇구나 하고 서현은 뭔가를 발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서현에게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그날 너무 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됐다고,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대답했어요. 진우는 그게 아니라고, 서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이 회계사 준비했었다는 것도, 그것도 1차 시험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것도 안다고 했어요. 서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라고 말했어요. 진우는 왜 포기했냐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물었습니다. 서현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서현은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복수 계획 1단계 마이너스 실력 증명, 복수 계획 2단계 마이너스 약점 파악, 복수 계획 3단계 마이너스 실행. 차가운 미소가 서현의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진우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서현을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모임이었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대기업 간부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어요. 진우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내 여자친구 서현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여성이 유독 서현을 시선으로 훑어봤어요. 바로 백소은이었습니다. 정치인의 딸로서 자수성가를 코스프레하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었죠. 소은이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소은이라고, 진우 오빠 얘기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소은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 하시냐고요? 서현은 식당에서 일한다고 답했어요. 소은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요식업계가 어려운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었어요. 소은의 질문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서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식업계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말했어요. 인건비 상승, 임대료 급등,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마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어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전문적인 분석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서현이 마치 경영 컨설턴트처럼 설명했어요. 효율성과 차별화라고 말했습니다. 재고 관리를 정확히 하고 음식 원가를 철저히 계산하고 고객 회전율을 높이는 곳들이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려던 상대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소은이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서현이 답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라고 말했어요. 특히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이게 금융권으로 번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은이 또 물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서현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조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답했어요. 서현의 답변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서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어요. 혹시 우리 회사 주식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서현이 어떤 회사냐고 물으니 건설이라고 답했어요. 서현은 말했습니다. 아, 그 회사요. 최근 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더라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인 것 같은데 내년에 수주 잔고를 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그 사람이 제시도와 이계속 편집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느냐고 물었어요. 서현은 관심 있는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보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서현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재미있었다고, 앞으로도 종종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소은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가 말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고 다들 감탄하더라고 했습니다. 서현은 별거 아니라고 답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소은이는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서현은 괜찮다고,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서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며칠 후 서현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찾아낸 거예요. 회계사 시험 당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야 했던 그날의 CCTV 영상을 구해서 본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을 확인했어요. 이게 우연일까? 서현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최명자 여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더 파고들어 보니 그날 어머니를 둘러싼 사기 사건도 갑작스럽게 터진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설마. 서현은 더 깊이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최명자 여사가 뒤에서 조종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진우가 서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최명자 여사는 미리 서현을 조사해서 그녀의 잠재력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회계사 1차 시험 전국 수석이라는 성적표를 본 최명자 여사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만약 서현이 회계사가 된다면 진우와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정략 결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시험 당일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벌인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응급실 사건도 사기 사건 연루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서현은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겪었던 모든 고통이 한 사람의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알겠어.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서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말이에요. 복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서현은 단순히 무시당한 것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에 대한 정의로운 응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서현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릎 꿇게 해야겠어. 공개적으로. 더 이상 참고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백소은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젊은 기업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토크쇼였는데 소은은 자신의 자수성가 스토리를 열심히 어필했어요. 그런데 인터뷰 중간에 갑자기 서현 얘기를 꺼냈습니다. 방송에서 소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정말 웃긴 사람들이 많다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경제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도 봤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남의 남자친구를 탐내고 있다며 정말 한심하다고 비웃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은 누구 얘기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소은의 SNS 팔로워들이 서현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무슨 경제 전문가냐, 신분도 모르고 건방지다. 재벌 아들 노리는 거 뻔하다는 식이었어요. 이런 여론전이 일어나자 서현이 일하는 식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부 손님들은 서현을 힐끔힐끔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사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더 큰 문제는 진우와의 관계였습니다. 진우가 식당으로 찾아와서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현을 지킬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서현은 그렇게 하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걸 예상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바로 그때 신말순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서현에게 말했어요. 얘야, 진짜는 안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보여줘. 내가 뭘 가진 사람인지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서현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다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서현은 드디어 움직임을 개시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최명자 여사의 회사 투자 흐름을 분석한 결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백소은 아버지의 공공입찰 과정에서도 명백한 조작 증거를 확보했어요. 서현은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사, 감사기관, 시민단체에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완벽한 회계 분석과 법적 근거를 담은 보고서 형태로 말이에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최명자 여사의 회사에 국정감사가 들어갔고 백소은 아버지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언론들도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백소은의 반응이었어요. 급작스럽게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은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학력 조작과 사업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까지 스스로 폭로하게 되었어요. 완전한 자폭이었습니다. 최명자 여사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요. 회사 이사회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그 식당 직원이 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신말순 여사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공개석상에서 서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본 진짜다. 이 아이가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신말순 여사는 사실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창업주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 손주 며느리는 너 같은 애였어야 한다고,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현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최명자 여사와 백소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특히 최명자 여사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몇 달 후 서현은 더 이상 뒷주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 사회적 기업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신말순 여사의 추천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현 자신의 실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서현이 일하던 식당도 오히려 더 유명해져서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어느 날 최명자 여사가 서현을 찾아왔습니다. 구속 직전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진우도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에게 맞서서 서현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서현은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서현은 다시 시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회계사 시험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되겠죠, 엄마. 그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더 이상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차례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들려드린 사연의 전말입니다. 때로는 복수가 정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